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 상당한데요. 몇 가지 꼽아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옆에 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슈는 이제 게임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최근 클라우드 게임 이쪽이 좀 잘 되나 봅니다. 왜냐하면 덩치 큰 IT 기업들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대세는 클라우드 쪽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딱 맞는 표현이십니다. 그래요? 게임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게임주도 잘 나가죠. 국내 게임주도 컨텐츠에 대한 강점, 그렇죠. 한알령과 함께 NC소프트를 비롯해서 펄어비스 이제 좀 살아나는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이제 게임 업종을 바라봤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한 몇 번도 언급을 좀 드린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게임이 합쳐져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게임을 서버에 저장을 해서 이제 각각의 단말기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까지는 게임을 하려고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대로 또 다운로드 받은 단말기에서만은 어떤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각종 핸드폰이나 PC 그리고 이제 태블릿까지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 이어왔던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파장이 좀 클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 대한 가장 큰 기반은 또 5G에 대해서 기반이 확실히 됐었을 때 오히려 어떤 원활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돋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업계도 넷플릭스처럼 어떤 구독과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성장 가능성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많이 예측을 하기로는 IHS 마켓 같은 경우는 한 작년 2018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2023년까지 앞으로 약 한 3년 뒤라고 하게 되면 6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그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중국 시장의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도 이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는 엔비디아가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알려진 그래픽 카드 업체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포스 나우라고 하는 쪽에서 첫 서비스가 들어갔고요.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10월 달에 월 9.99달러, 그러니까 약 한 10달러 정도를 내게 되면은,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와 함께 일단, 관련된 클라우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달에 스테디아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이런 식으로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나 아니면 이제 게임사들이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지금 엑스클라우드와 지포스 나우가 지금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그렇게 크게 인기는 못 끌고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확장세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다 이제 페이스북까지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클라우드 게임 업체라고 보여지는 플레이 기가를 우리나라 돈으로 900원 정도로 인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설립한 회사인데 스페인 마드리드에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유럽 쪽의 통신사들과 함께 한 300개 가량의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인텔의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직접적인 플랫폼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유럽에 먼저 선점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페이스북이 노리는 의도와 많이 좀 겹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게임업에 상당히 높게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VR 제조사를 오큘러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또 관심이 높았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관련돼서 오큘러스를 통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대한 재평가도 그때 한번 일어났던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게임스라고 하는 페이스북과 메신저 앱을 구동을 해서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쪽도 나왔고요. 거기다가 2019년도 작년에는 페이스북 게이밍이라고 하는 이 비디오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쪽도 같이 출시를 하다 보니까 게임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출시를 하는구나. 예. 그래서 페이스북이 관심이 높구나 라는 쪽도 염두를 할 수 있을 상황들인데,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경쟁사의 기술력이 상당히 세다란 부분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게임의 처리 속도와 관련된 이 그래픽 카드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강점이 상당히 높은 만큼 그에 따른 게임 서비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게임에 대해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아니냐라는 관점들도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들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저희가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와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쪽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클라우드 게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하나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어떤 컨텐츠다라고 하게 되면, 또 게임의 컨텐츠의 강점은 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게임 업체들의 여러 가지 재부각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은 또 주목해서 앞으로의 동향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큰 줄기가 있습니다.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PC였고, 2000년대는 온라인이었고, 2010년도 모바일이었고, 이제 2020년도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 쪽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력 부각이 될 수 있을지 과제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투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 쪽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곳이 있는데 ECB, 스웨덴, 덴마크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이제 최근 스웨덴이 이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그렇죠. 예, 아무래도 궁금하더라고요.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철회하고 다른 쪽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높은 흐름인 만큼 이제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의 어떤 실험적인 성격들이 앞으로는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 12월 19일입니다. 스웨덴이 기준금리를 0.25 마이너스에서 0%대로 인상을 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이제 월 자리로 복귀를 시켰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의미가 있는 게 가장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실험을 해서 유럽에서 부각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쪽이 오히려 가장 또 먼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파장들도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 주요 국가의 정책 금리를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유로존도 0.5%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게다가 스위스나 덴마크 그보다 더 낮은 상황으로 돼 있는데, 이번엔 스웨덴이 어떤 0%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관점들이 높은 상황들인데,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또 경기 과열 같은 쪽도 염두를 하면서 약간 금리 정책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지표를 보게 되면 그런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스웨덴 핵심 물가 상승률과 함께 그리고 GDP 성장률 추이가 나오는데요. 과연 이게 과열일 정도로 빠르게 변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금리를 인상을 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지금 그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노리는 것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좀 더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가장 먼저 부채가 늘어났고 거기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요. 또 하나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금융사나 연금 펀드가 좀 불안정했다라는 쪽에 대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를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대표적으로 스웨덴 주택지수의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지금 시행을 했던 한 2015년, 16년도 이후부터 오히려 더 가격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의 부작용들이 상당히 더 크다라는 쪽으로 염두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금융권의 부담도 만만치 않죠. 특히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다 보니까 이 보관료 명목의 수수료, 그러니까 즉 세금이 더 늘어나는 꼴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됐던 부분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EU라든가 글로벌 정부 같은 경우도 정책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 대표적으로 금리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든가 보통 얘기하는 QE 같은 어떤 대체 수단이 오히려 더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를 또 같이 보조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재정 정책이다라는 쪽이 앞으로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22 수장으로 새롭게 들어온 기존의 IMF의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쓰면서 재정 정책에 대한 효과를 유럽 쪽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금융주가 많이 위축됐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어떤 강하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 금리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예대 마진 때문에 우려했던 어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회복 기회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쪽도 한 번쯤 염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마이너스 정책 금리가 도입이 됐을 때 논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만약에 또 이를 포기하게 되면 스웨덴이 이제 포기를 했지만 네. 경제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네. 어제내가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 포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선회될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점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자, 글로벌 인사이트였고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